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어느새 이제는 여름 계획 세우느라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도 그렇지만 방학 동안 아이들 다양한 활동도 미리 스케줄을 잡느라 바빠지고 있습니다. 뒤처진 과목을 보충하는 시기가 되기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새학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시기 여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름방학 동안 해외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가고 싶은 대학들을 돌아보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다 올 여름이야말로 진정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여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3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예전같이 앞으로 질주하는 활기찬 여름이 다가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토픽은 챗봇, 최장 크루즈 여행, 텍스트 메시지 사기, 어처구니 없는 살인, 그리고 리모델링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챗 GPT 소리가 많이 들리죠. 이렇게 챗 GPT가 등장하면서 우리 귀에 로봇같이 챗봇이라는 단어도 자주 들립니다. 이번에 빌 게이츠가 샌디에고에서 있었던 ASU 플러스 GSU 서밋에서 한 말이 흥미롭습니다. 빌 게이츠는 앞으로 인공지능 AI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 성적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18개월 만에 읽고 쓰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AI 챗봇은 그 정도 레벨까지 조만간 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어느 선생님보다 더 능력 있는 튜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챗 GPT를 내놓은 회사 이름이 바로 오픈 AI입니다. 이들이 내놓은 챗 GPT나 구글의 Bard와 같이 앞으로 인공지능 챗봇은 지난 몇 달 동안 엄청난 스피드로 발달되어 왔다고 하면서요. 이제는 인간의 능력과 대응하면서 대학 가는 데 치르는 SAT 시험도 인간을 능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픈 AI가 내놓은 가장 최근 버전의 대형 언어 모델 GPT-4는 모든 프로페셔널 텍스트에 인간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면서요. SAT를 봤더니 영어에서는 93%, 그리고 수학에서는 89%를 기록했습니다. GPT-4는 가장 큰 규모 버전인데요.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더 많은 데이터에 모델 파일을 갖추면서 더 광범위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나올 더 발달된 인공지능은 더 많은 수천 개 슈퍼컴퓨터들을 통해 더 많은 트레이닝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더 진보된 확실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레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챗 GPT와 빙의 AI 챗은 많은 사람들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최근 버전도 아직 완벽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인간보다는 다소 뒤처지고 잘못된 것을 두고도 고집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 모두 시간 문제로 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챗봇들을 두고 빌 게이츠도 그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챗봇은 읽고 쓰는데 아주 유창하면서 앞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어느 방식보다 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기에는 컴퓨터가 작문 실력을 가르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챗봇이 갖춘 능력은 인간이 작성한 언어 능력과 작문 실력을 이해하고 이것을 재창조하는 데 전혀 문제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의 한 컬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특히 기술 컬럼니스트인데 케빈 루스 씨는 지난달 본인이 글을 쓰는데 이미 챗 GPT를 이용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칼럼이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챗 GPT의 신속한 온라인 능력으로
본인이 예전에 할 수 없었던 경지까지 다다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 전문가들은 텍스트를 정리하고 반응을 제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에세이 전체를 쓸 수 있는 챗봇의 능력에 놀라하면서도요. 한쪽에서는 이 기술은 현재까지는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스커뮤니케이션의 실수 가능성을 지적하고요. 그러면서 인간 언어 100%를 습득하고 재창조하고 진정한 튜터가 되려면 더 발전해야 된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두고 빌 게이츠는 앞으로 18개월 안에 AI는 교실에서 보조 선생님으로 들어와서 장문의 반응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학 실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챗봇이 정작 수학과 캘큘러스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이 개발되었죠. 이러함에도 수학보다 오히려 독해 능력과 장문인 영어에 먼저 도움을 주는 것이 개발되었다는 점이 아이러니합니다. 놀랍게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셋으로 훈련 트레이닝이 된 챗봇들임에도 수학적 미분적분 캘큘러스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챗봇이 이미 훈련된 한도 내에서 존재하는 공식에 대해서는 수학 문제를 답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 해답 자체를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AI 개발 담당 전문가에게 챗봇이 왜 간단한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정기적으로 묻지만 그 답은 복잡한 수학 계산을 하는데 AI가 이유 능력을 좀 더 진보시켜야 한다는 말만 듣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물론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빌 게이츠 생각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 문제이고 앞으로 넉넉 잡아서 2년이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는 수많은 학생들, 광범위한 분야 학업에 튜터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서비스가 절대 무료, 공짜는 아닙니다. 현재 챗 GPT와 빙 안에 제한적인 무료 버전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챗 GPT는 한 달에 $20 플랜인 챗 GPT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지난 2월부터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빌 게이츠는 현재 1대1로 진행 중인 많은 튜터링 비용보다 한층 더 저렴하고 어디서든 액세스가 가능하고 능력도 인간보다 더 높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빌 게이츠는 말을 하면서요. 현재 툴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이유로 불가능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AI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추가로 학생들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모든 것을 비교해 가면서 가장 적절한 툴을 가능하게 해줄 것을 확신한다고 빌 게이츠는 말한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크루즈 여행을 가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 중에서도 주말을 갔다 오는 짧은 코스도 있고 2주, 3주를 넘어서 장기간 코스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크루즈를 3년간 가신 분은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번 얘기는 75살의 쉐런 레인 씨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얼마 전 3년 동안 전 세계 크루즈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곧장 3년간 크루즈에서 생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환상에 빠졌습니다. 이 회사 이름은 Life at Sea Cruise 회사인데요. 그리고 이 크루즈의 이름은 MV Gemini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현재 크루즈 티켓을 판매 중입니다. 이 크루즈는 다가오는 11월 1일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출항해서
3년 동안 글로벌 저니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지구상 거의 모든 잘 알려진 크루즈 목적지는 다 거치게 됩니다. 쉐런 씨는 캘리포니아주 하이스쿨 티처로 은퇴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한창 때는 하이스쿨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면서도 짬만 나면 학생들을 동반해서 유럽 여행을 주선하곤 했었습니다. 1990년대 2년 동안 남아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모험을 떠난 적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다 최근에 들어서는 크루즈에 빠져든 것입니다. 이렇게 크루즈를 좋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다에서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너무나 좋고요. 여기에 매료된 것이죠. 바다에서 갖는 경험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느낌이 너무 좋다고 말하는 것이죠. 조금 더 크루즈를 만끽하고 싶은 생각은 늘 있었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친구로부터 3년의 장기간 크루즈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날 밤새 이것에 대해서 온라인 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제 사정까지 모두 분석을 마친 것이죠. MV 제미나이 이 안에서 가장 저렴한 방이 1년에 3만 달러니까 3년이면 거의 10만 달러 가까워지는 액수죠. 이렇게 모든 계산을 마치고 그래도 매니저블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본인이 그날 충분한 리서치를 했다고 마음먹고 그 자리에서 내킨 김에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11월 출항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거의 다 팔 계획이고요. 현재 살고 있는 렌트도 마무리 짓고 3년간 바다에서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완전히 새로운 삶에 대비하고 바다가 3년간 거주지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돌아왔을 때 새로운 터전이 기다릴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나 혹시 누가 아느냐고 말합니다. 여행 중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나라에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웃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저렴한 방은 가장 작은 130 스퀘어풋 방, 창문도 없습니다. 그 안에 벽에 가상 창문이 붙어 있는데 진짜 바깥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잠만 자는 베드룸 같이 생각을 하고요. 크루즈 안에 다양한 공간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계획입니다. 책을 읽기도 하고 바다 뷰를 즐기면서 걷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 등 할 일은 많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 95%를 팔 것이지만 몇 개의 가족 사진들은 가져갈 것입니다. 배가 떠나기 전까지 딸과 손자에게 크루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생각인데 내 마음을 바꾸게 하지 못하게 그렇게 내린 결정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지만 3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길어서 그 기간 동안 가족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제일 마음에 걸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크루즈 안에서 비디오 콜링이 가능해서 절대 생이별은 아니라고 자주 연락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크루즈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에 대비해서 새로운 친구 만날 생각에 들뜬다고 하는데요. 이미 앱을 통해서 배에 탈 사람들 인사를 몇 명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몇 명에 대해서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11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쉐런 씨는 싱글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이에 이 로맨스는 절대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배 안에서 그냥 좋은 친구를 만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년이란 기간 동안 크루즈 예약을 결정하는데 혼자라는 점이 크게 장점으로 작용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듣고 처음에는 같이 가겠다고 말했지만 이 많은 친구들 중에 몇 명은 파트너의 반대로 인해서 마음이 바뀐 케이스가 여러 명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본인의 상황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강조합니다. 쉐런 씨는 본인의 폐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비드 상황에 상당히 조심하던 사람인데요. 그동안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집에서 거의 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크루즈를 타는데 우려하지 않습니다. 이제 크루즈 선박 내 코비드 컨트롤이나 메디컬 시설에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본인이 착용할 마스크 등을 모두 챙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몇 군데 도착 지점에서는 크루즈에서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 남극 같은 경우가 그 예인데요. 왜냐하면 너무 추운 기온은 그녀의 폐 상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녀는 상당히 기대에 차 있습니다. 크루즈가 정박하는 그 도착지 리스트를 보면서 흥분합니다. 특히 그중에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몇몇 장소는 그녀의 조상들이 온 지역이지만 그동안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꼭 가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MV 제미나이는 3년 동안 총 375개의 항구에 정박할 예정이고요. 이 중에 208곳에서는 하루 이상 머물게 됩니다. 크루즈는 물론 중국에서부터 몰디브스, 오스트리아 등 그 리스트는 화려합니다. 이러면서 쉐런 씨는 전 세계 글로벌 차원의 여행에 모든 곳마다 만끽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배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바다를 정말 좋아합니다. 바다라는 것이 상당히 좋고 이 즐기는 이유라고 합니다. 바다 위에서 그림같이 움직이는 배 하나만으로도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쉐런 씨는 이번 경험을 블로그에 차례로 소개할 예정인데요. 하루하루 매일 무엇인가 소개할 것입니다. 그녀의 경험들은 가족들은 물론이고 모르는 많은 사람들과도 공유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모험에 도전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녀가 중년 시절에 미루던 여행을 후회한다고 하면서 현재 움직일 수 있을 때 많이 다니라고 추천합니다. 언제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완벽한 때만 기다리다 결국 실패하고 세월은 흘러만 갔다고 말합니다. 절대 집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지구 전체를 도는 3년이라는 장기 크루즈. 대단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점점 더 정교해지는 사기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요새 이런 사기 메시지가 많은 미국인들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같고요. 아주 선량하게 보이는 메시지들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켈리 힌튼이라는 여성의 케이스인데요. 이 메시지는 바로 체이스은행의 이 프로드, 사기 조사관이라는 사람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7,500 이 돈이 송금된다는 과정에서 당신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런 메시지인데요. 결국 그녀는 은행 계좌 2개를 건네주고 합계 $15,000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런 사례가 그녀만이 절대 아닙니다. 켈리 씨는 말을 하는데 악몽 같은 경험이라고 말을 하면서요. 이런 것들을 매년 수만 명의 미국인들이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기를 SMS의 피싱을 합쳐서 스미싱이라고 부르는데요. 셀폰에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상당히 잘 아는 사람 이름이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사기에 잘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것들은 정말 이것이 사기인지 진짜인지 알아보기도 불가능할 정도로 갑니다. 사실 이런 텍스트 메시지로 보내는 텍스트 피싱이 새로운 것은 아닌데 그런데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최근 들어서 크게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2022년에 미국 셀폰 사용자에게 1,570억 개의 로보 텍스트가 보내졌고요. 이것은 한 명당 계산해보면 한 명당 440개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전년인 2021년에 비해서 무려 80%나 증가한 것입니다. FCC가 내놓은 데이터를 보면 작년 32만 명이 넘는 숫자가 사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당한 사기 금액을 다 합쳐보면 3억 2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연방 정부가 앞서서 지난달에 셀폰 회사들에게 스팸 텍스트를 차단하는 장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 차원에 요구되는 다양한 제재 중에 첫 번째 요구라고 강조합니다. 요새 사기꾼들 점점 더 엄청나게 다양해지고요. 창의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아 넘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보면 어떤 것은 직업 포지션을 제공한다는 이런 메시지면서 돈을 트랜스퍼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본인이 마치 실수로 잘못 연락한 것을 핑계 삼아서 이 대화의 문고리를 열기도 하면서 결국 지갑을 열게 현혹하는 방법이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알아내서 본인 회사의 보스 이름을 알아 마치 보스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기프트 카드를 사줄 것을 요구한다드 등 정말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요새 사기 메시지는 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회사 이름을 이용하거나 특히 또 우리들이 잘 아는 아마존이나 UPS, USPS, 유명한 은행 이름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켈리 씨, 힌튼 씨의 경우 지난 1월 31일 들어왔는데요. 이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혹시 본인이 $7,500 송금을 원했는지 확인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확인해 볼 시간도 없이 체이스 뱅크의 사기 담당 조사관이라는 아주 점잖은 목소리의 사이먼이라는 남성으로 이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리고 전화를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번호도 이 본인 카드 뒤에 있는 800 번호와 매치가 되는 번호로 들어왔습니다. 사이먼은 사기꾼이 그녀 어카운트에 들어왔다고 말을 하면서요. 이것을 중단하는 신속한 절차를 추천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녀 어카운트에서 확인되지 않은 송금 추가 메시지가 들어왔으니 아주 프로페셔널한 톤의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렇게 사기꾼은 그녀와 1시간 넘게 전화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손을 써야 된다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의 어카운트의 은행 정보와 패스워드를 리셋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패스워드를 새로 리셋하는 과정에 사기꾼은 그녀 어카운트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 같은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순간 이것이 사기라는 것을 느꼈을 때 언제 그것을 느꼈냐 하면 사기꾼이 한순간 전화를 끊어버린 것이죠. 본인의 목적을 다 달성한 셈이죠. 그 이후로 힌튼 씨는 은행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쪽 저쪽 다른 디파트먼트로 트랜스퍼만 반복하고 돈은 이미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그때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그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줄 알았다고 말을 합니다. 곧 태어날 베이비 때문에 저축해 놓은 돈이 다 날아갔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워싱턴 DC에서 기술 분야 띵크탱크에서 일하는 스테판 코스토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기극에 거의 빠져들 뻔했던 사람인데요. 지난 1월에 미국 우체국이죠. US Postal Service라는 이 이름으로 텍스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그에게 배달되어야 하는 패키지에 연관된 문제가 있다고 온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자 USPS 홈페이지로 인도가 됩니다. 그날따라 상당히 분주한 날이어서 그는 많은 생각 없이 원하는 대로 잘못된 주소를 고쳐서 기입합니다. 그러다 다음 절차로 잘못된 주소를 고치는데 들어가는 $3를 수속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레딧 카드 정보를 요구하자 그때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밀려드는 사기 메시지들의 지능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는데요. 나도 거의 빠져들 뻔했다고 스테판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텍스트 메시지 사기는 일반 전화나 이메일 사기보다 피하기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비자 보호단체가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는 이런 종류 메시지는 조금 더 다급하다는 의미가 스며 있고 또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텍스트 메시지는 생각해 보시면 주로 본인이 잘 아는 사람 간에 오고 가는 경향이 더 높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이메일이나 전화보다
텍스트에 더 자주 반응하고 답하는 편입니다. 사기꾼들이 텍스트 메시지는 95% 이상 열어본다는 것에 착안해서 이것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꾼들 전 세계 어디에서도 텍스트 메시지를 수천, 수만 개 전화번호로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숫자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만 걸려서 수천 달러만 챙겨도 성공이라는 생각이죠. 사람들 현재 이런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요. 특히 노년층 피해 대상 순위 중 1순위입니다. 상대방이 기프트 카드나 크립토 커런시, 은행 정보, 소셜 시큐리티 정보를 요구하거나 크레딧 카드 번호를 요구한다면 그냥 끊어야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1분에 36만 2천 개 로보 텍스트가 보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절대 사기에 빠져들지 말고 본인 은행에도 이런 사기의 추가로 차단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 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번 이야기는 참 어처구니 없는 살인사건 이야기인데요. 아이오와주의 2명의 티네이저가 바로 그들이 다니는 하이스쿨 스페니쉬 선생님을 살해한 것입니다. 선생님을 살해한 이유는 다른 이유도 아니고 본인의 스페니쉬 성적에 불만을 품고 살인까지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비극입니다. 이 일은 2021년 11월에 일어났는데요. 나쁘게 나온 본인 스페니쉬 성적에 불만을 품고 선생님 살인까지 벌였던 17살의 윌러드 밀러와 18살의 제레미 굿데일 2명의 티네이저입니다. 이것은 아이오와주에서 데모인에서 100마일 정도 떨어진 9천여 명 사는 조그만 이 페어필드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선생님은 이름이 노헤마 그레이버시고요. 이 선생님이 살해됐는데 이 바로 윌러드 밀러가 성적에 불만을 품고 이 친구인 굿데일과 함께 하자고 리크루트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 티네이저는 선생님 살해 계획을 2주 동안 세웠다고 이 경찰 인터뷰에 나와 있습니다. 밀러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성적 이유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만을 품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대화가 끝나고 학교가 마친 뒤 본인의 밴을 몰고 이분은 매일 학교가 끝난 뒤 매일같이 걷는 근방의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밴은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증인들 목격한 것에 의하면 공원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 남자 2명이 앞자리에 앉아서 공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이 찾기 시작하고 시체는 마을의 외곽 차타콰 파크에서 발견됐는데요. 시체는 야구 방망이에 두들겨 맞은 모습으로 돼 있었고 2명 모두 이 범인으로 체포가 된 것입니다. 체포됐을 당시에 2 학생은 16살이었습니다. 이 시체의 모습은 참 비참한데요. 공원에서 발견되고 이 1륜차 휠베로 안에 침목과 짙은 색 타르프에 덮여서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트라우마의 모습이 역력했죠. 이렇게 체포가 이루어지는 데는 몇 명의 클래스메이트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들이 경찰에 연락을 했는데 굿데일이 올린 스냅챗 메시지들을 보여주면서 이 내용은 밀러와 같이 살인에 참여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밀러는 스페니쉬 선생님에게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제퍼슨 카운티에 접수된 것에 의하면 낮은 성적이 살인의 동기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찰에서 밀러는 처음에는 발뺌을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인정했고 처음에는 본인은 살인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두 명 모두 결국 살인을 인정했고요. 그렇지만 각자 다른 버전을 주장했습니다. 밀러가 말하는 것은 굿데일이 이 선생님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공원 파킹장에 같이 갔지만 그녀를 야구 방망이로 내리치는 것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단지 이 근방에 망보는 역할만 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굿데일 역시 본인이 망보는 역을 했다고 이 두 버전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밀러가 선생님 머리 뒷부분을 야구 방망이로 가격했고 그래도 사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본인이 두 번째 가격했다고 굿데일도 나중에는 주장했습니다. 결국 두 명은 살해의 잔인함의 극도에 달한 이유로 성인으로 재판을 받고 모두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는 1급 살인은 이 형량이 종신형까지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두 명 모두 가석방이 가능한 밀러는 30년에서 종신형, 그리고 굿데일은 25년에서 종신형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죄를 인정하면서 내려진 결정인데요. 그때 당시 66살의 선생님을 살해한 유죄를 인정하면서 받아들인 것이죠. 검찰은 그동안 수집된 모든 증거들이 도저히 살해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가 먼저 가했다고 한참 동안 공방이 오고 갔지만 그러나 결국은 두 명 모두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것이 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재판의 결정을 두고 제퍼슨 카운티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감을 지게 된 것이 그것에 만족한다고 말하면서 적절한 형량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선생님은 네헤마 그레이버신데요. 67살의 생일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고 살해당한 것입니다. 그녀는 멕시코 태생이고 하이스쿨에서 일한 뒤 비행기 승무원으로 일하다 결국 이제는 파산한 메히카나 항공사 파일럿까지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 남편 폴 씨의 홈타운인 페어필드로 이주해 왔죠. 2006년에는 아이오와 웨슬리안 유니버시티에서 영어 학사를 취득했고 그리고 2012년까지 오툼와 하이스쿨에서 스페니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페어필드 하이스쿨에 옮겨와 스페니쉬를 가르쳐 왔던 것이죠. 커뮤니티도 이번 그녀의 살인에 쇼크에 충격이 대단합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페어필드 레스토랑의 손님 중 한 명인 알렉스 캐슬 씨는 본인도 굿데일과 밀러를 잘 아는데 놀랍기는 하지만 쇼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을 교회를 통해 알아오던 사이로 위험도가 있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씨는 그레이버 씨도 잘 아는데 정말 전형적인 어머니의 모습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언어에 제한이 있었음에도 늘 주위 사람들과 푸근한 스타일이었다고 하면서 조용하지만 영향력 있는 여성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페어필드 하이스쿨의 학생회 주관으로 공원에서 선생님을 기리는 행사를 준비했고요. 여기서 모이는 조의금과 티셔츠 세일에서 모인 금액은 그녀의 이름으로 스칼러십 펀드에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망한 선생님의 아들 크리스천 그레이버는 티네이저들을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들 가슴 한복판에 가득 찬 증오가 유감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늘나라로 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지만 더 이상 이들에게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변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천사 같은 어머니였다고 말을 하면서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몇 년 안에 팔려고 한다면 리모델링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투자에서 제일 이득을 많이 보는 소위 ROI라고 그러죠. Return on Investment.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들인 돈으로 최고의 좋은 가격을 받고 팔아야 리모델링한 보람이 있죠. 이번에 부동산 전문가들, 또 홈 디자이너, 랜드스케이핑 전문가 등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들이 권하지 않고 피해야 될 것들이 나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돈을 많이 들여놓고도 제대로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뒷마당에 풀장을 파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라는 것인데요. 집에 풀장을 새로 집어넣은 것, 본인이 만족에는 좋을지 몰라도 이것에 들인 만큼 돌아오는 것이 적다는 지적이죠. 전국적으로 풀장 하나 건설에 넣었을 때 돌아오는 리턴은 약 4에서 8% 정도,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평균 5만 5천 달러 정도 든다고 합니다. 풀장이 사실 집을 사려는 바이어들에게 별로 인기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어린아이나 애완동물, 신체 장애자가 가족 중에 있는 경우가 그렇고요. 이럴 때 풀장이 딸려있는 집을 피할 확률이 높죠. 요새 많은 바이어들이 생각보다 뒷마당의 풀장보다는 다른 용도를 선호합니다. 또 풀장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들어서 특히 덥지 않은 지역이라면 더욱이 이것은 반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풀장은 여름철에 주로 사용하고 나머지 경우는 보통 덮어두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이곳 LA 같은 경우는 예외라고 하는데 풀장이 어떤 경우에는 집 가격에 추가로 10만 달러까지도 높여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차를 세우는 차고 그라지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차고의 문 정도 바꾸는 것은 몰라도 아무리 본인이 차고에서 일도 많이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라고 해도 차고 전체를 너무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피하라고 추천합니다. 이런 예로 차고 스페이스에 새로운 드라이워를 치고요. 페인트도 칠하고 불도 새 걸로 팬시하게 바꾸고 전기 아울렛도 여기저기 추가하고 바닥도 아주 멋있는 에폭시로 바꾸는 것. 경제적으로 투자 금액이 다시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보통 차고 그라지는 사는 공간, 리빙 스페이스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인 이유인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차고는 자동차 세우고 물건들 어느 정도 스토어하는 정도로 칩니다. 그러니 차고에 들인 돈을 별로 가치를 주지 않는 것이죠. 사실 차고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데 적어도 $10,000 이상 듭니다. 그런데 집 가치에 몇천 달러 정도 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투자한 금액에서 20에서 30% 정도 리턴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차고에 에폭시로 바닥을 까는 것 좋지만 이런 것은 정말 호화주택이나 어울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거기다 차고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차고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차고를 리빙 스페이스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요.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리빙 스페이스가 늘어나면 주택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차고 스페이스를 선호하면서 미국 주택 소유자들 중에 3분의 1만이 차고를 변경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고를 베드룸으로 만든 경우에 리빙 스페이스 스퀘어 프리지가 높아지지만 그렇지만 반대로 차고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라고 합니다. 만약 주택이 차고가 없이 팔릴 때는 보통 20% 정도 더 낮게 팔린다는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숫자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자기 차고에 프라이머리 베드룸 스윗을 만들어 넣었을 때 집 가치가 47,343달러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미국 중간가 주택을 봤을 때 가격이 428,720달러 집을 팔 때 차고가 없다는 이유로 85,740달러가 더 낮게 팔립니다. 또 거기다 차고를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공사비용 15,000달러를 모두 감안한다면 투자 비용에 비해서 리턴 가치는 마이너스
256%가 되는 셈이죠. 다음은 리모델링의 최고 초점은 바로 부엌과 화장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으로 주택 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을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너무 과하게 사치적인 하이엔드 리모델링에는 리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스텀 캐비넷이라든지 이 수도꼭지 이런 것도 디자이너 수도꼭지를 쓴다든지 최고 라인의 부엌 어플라이언스들 이런 것들 결코 리턴이 좋지 못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미들 레벨 부엌과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42에서 67%의 리턴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탑 오브 더 라인 리모델링으로 들어오는 것은 31에서 36%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한 것은 보통 잘 변하지 않는 클래식 디자인을 선택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부엌과 화장실 리모델링의 질적인 레벨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집안 전체와 밸런스가 맞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통 업스케일이 아닌 주택 안에 유독 부엌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고르메 키친에 와인 셀러 등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위 이웃에 어울리는 레벨로 업그레이드를 추천합니다. 본인만 혼자 럭셔리 레벨로 리모델링 해놓은 집일 경우에 집 팔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많은 바이어들이 맨땅으로 되어 있는 집에 이사 들어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끔한 잔디는 주택 가격에 추가로 도움을 주지만 그렇다고 뒷마당에 가격이 너무 비싼 상당히 드문 종류 화초나 나무들 또 불이 줄지어 켜지는 워크웨이 등 주택 가격을 크게 높여줄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코 랜드스케이핑에 들인 돈을 많이 들여서 리턴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잔디 정도가 좋다고 추천합니다. 거기다 사실 뒷마당 리모델링이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뒷마당 정원 업그레이드에 4만에서 5만 달러까지 쉽게 들어가고요. 그렇지만 집을 팔 때 돌아오는 정도는 $10,000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뒷마당을 잘 해놓고 즐기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집을 팔 때 좋은 가격 기대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벽지는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본인이 좋아하고 즐긴다면 모를까 절대 바이어들이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죠. 투자에 돌아오는 리턴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다양한 유행을 따라 리모델링을 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리모델링이 이 시간이 지나고 유행이 지나고 나면 가치가 땅으로 떨어질 것 절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본인이 투자한 돈으로 최고의 리턴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집을 마켓에 내놓으려 할 때 제일 큰 목표는 얼마나 최고 가격을 받고 팔 것인가에 맞춰집니다. 있는 상태 그대로 내놓는 as is와 반대로 손을 보아 바이어가 끌리게 하는 리모델링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럴 때 들인 론에 비교해서 최고로 많은 리턴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리턴이 별로 좋지 못한 것들을 가능하면 피하고 적절한 투자의 최고의 결과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본인이 즐기려 한다는 것과 이렇게 해서 최고의 리턴을 원하는 것인가가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3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